대통령실발 수능 혼선이 불거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 이렇게 교육부에 지시하면서 물수능 논란이 불거졌죠. 대통령실은 수능의 난이도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교육 문제를 지적한 거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전에 정책 혼선들과 겹쳐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에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또 혼선, 호인 공개 신경전, 2년 연속, 이유 없는 총격, 안전이 제일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능 이제 15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죠. 특히 매년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수능 난이도입니다. 너무 어려운 불수능이어도 문제이지만 너무 쉬운 물수능이어도 변별력이 없어서 논란이 되는데요. 여기에 어제 정부가 불을 댕겼습니다.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더 정확히는 대통령실에서 촉발된 논란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금 한 말이 윤 대통령의 지시였기 때문이죠. 이 장관이 교육개혁 추진 과정을 보고했는데 이 보고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별도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내린 지시, 그것도 수능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한 거라서요. 교육 현장에서는 올해 수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학교 수업에서만 나온다니 그렇다면 이번엔 물수능인가 보다 이런 해석까지 따라붙었죠. 더욱이 만점자가 1명 나온 재작년 용암 수능에 이어서 지난해 조금 쉬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려웠던 평가가 나왔던 터라 관심이 더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수능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불수능, 용암 수능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이 연계도가 축소되는 반면 어떻게 하면 체감 연계도를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체감 연계도를 올리는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물수능 논란이 불거지자 4시간 만에 대통령실이 다시 나섰습니다. 브리핑을 수정하겠다고 공지한 건데요. 공교육 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을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언급이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을 지적한 건데요. 작년에도 이 킬러 문항에 수험생들은 웃고 울었습니다. 특히 올해도 이과가 유리했을까? 국어 과목의 한 지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프도 있고 수식도 나오죠. 고득점을 가르는 이른바 킬러 문항인 17번 문제입니다. 기초대사량 관련인데 보기에도 답에도 증가율, 기울기 같은 수학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3년 차에 들어간 문이과 통합수능 때문에 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죠. 윤 대통령, 그래서 사교육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실제 윤 대통령이 어려운 수능을 두고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의 카르텔이냐 이렇게 강하게 질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고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오늘 오전 김은혜 홍보수석이 다시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이 장관에게 이야기한 건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제 이주호 장관이 전한 대통령의 지시도 바로잡았는데요. 먼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맨 앞에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게 김수석의 설명입니다. 정리하면 변별력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다만 공정한 변별력이어야 하니까 사교육에 지나친 개입은 안 된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지시 때문에 이미 현장에는 혼선이 빚어진 뒤였죠.
더욱이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같은 교육 현안으로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이 있었고 지난 3월에는 또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까지 세 번째 정책 혼선인데요. 흘러가는 양상은 비슷합니다. 완전히 무르익지 않은 정책이 대통령실의 즉흥 지시로 먼저 공개되고 여론이 들끓으면 또 급하게 제동이 걸립니다.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혼선 역시 문제였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주 60시간 무리, 그 다음에 나흘 만에 주 60시간 이상 가능, 그리고 하루 뒤 다시 주 60시간 무리, 이 흐름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죠. 결국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으로 개편안 전면 재검토까지도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네, 그랬을까요? 이번에는 수습 과정에서의 혼선만큼은 없애려고 안간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대학 입시를 담당하는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경질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미 몇 달 전 이주호 장관을 통해 쉬운 수능을 지시했는데도 6월 모의평가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럴 경우 따로 인사에 해석을 달지 않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버틴 이유, 교육당국과 사교육의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오늘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사교육 문제로 일원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책 발표 전에 성급하게 의지부터 보일 필요는 없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석달 전 여권에서 나온 이 지적은 이번 국면에도 유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입장을 표명 안 했고 그리고 휴가를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정책이 나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온갖 이제 오해거리가 쌓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대통령실 지금 반응을 보면 그럼 최종적인 입장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원보이스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행태를 보면 굉장히 좀 부드럽지 않고 아마추어 같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네, 두 번째 픽은 코인 공개 신경전입니다. 하루를 관통하는 정치권 이슈, 그날 아침 여야 지도부 회의의 모두 발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회의 말미에 이 다른 최고위원들과의 만담으로 드러내는데요. 오늘의 만담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전에 저보고 가상자산 운운했던 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때 지나가는 말로 그런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본인이 가상자산 많이 가지고 계신가 보다 제가 그랬거든요. 누가 그 얘기를 상기시키면서 점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었군요. 본인 가지고 아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스스로 네. 우리 김기현 대표님 참 후한 무치하십니다. 네, 지난 주말 김기현 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이 블록체인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 공개 해명을 요구했고 김 대표는 직원으로 취업한 게 잘못이냐 이렇게 맞섰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간 의혹을 들춰낸 겁니다. 김 대표 아들이 한 NFT 관련 커뮤니티에 불장이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시트해야죠 라고 했다는데요. 이 다바는 김 씨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만든 가상자산으로 코인 전문가 변창호 씨는 김 씨가 가상자산을 띄워서 한 방을 노린 거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변창호 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 여당이 자주 인용했던 사람이라는 점을 들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인정하는 코인 전문가께서는 이를 두고 고위급 임원이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시세가 앞으로도 폭등할 것이라 암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추가 구매를 유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사기 행위다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아드님 말대로 코인 상승장이 오면 큰돈 벌고 정치를 엑시트한 후에나 공개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김 대표한테 얼른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가상자산 내역을 공개하라고도 촉구했는데요. 이건 김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어제 소속 의원 모두 권익위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모두 제출했는데요. 이 점을 내세워서 국민의힘도 얼른 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하루속히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 건의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이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일 관심을 갖고 정조준하고 있는 아들의 가상자산 공개는 사실상 거부한 상태입니다. 법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정작 그 법에 따르면 아들이 가상자산을 반드시 공개해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가상자산 공개를 둘러싼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정회에서 계속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법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회법에 따른 국회법 또 무슨 공적윤리법이었나요? 아마 두 개의 법이 처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법 절차에 따라서 아마 공개 여부까지 다 포함해 진행이 될 것이니까 당연히 법 절차에 따른 이행을 할 것입니다. 네, 다음 픽은 2년 연속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3등급 중 2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해 20년 만에 2등급으로 떨어진 뒤 2년 연속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리 당국의 노력은 늘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한데도 한국 정부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고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To men and boys. We need to do a better job of identifying labor trafficking because so often people are really looking for sex trafficking, and we need to make sure that we're looking for all victims of trafficking. 네, 이번에는 이유 없는 총격으로 갑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30대 한인 부부가 피격당했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던 아내 그리고 응급분만으로 태어난 뱃속 아이가 숨졌습니다. 남편은 팔에 총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용의자는 한인 부부의 차에서 총을 봐서 쐈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6차례 총격을 가한 겁니다. 한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차에 타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어서 그리고 오늘도 지나왔던 길인데 그런 끔찍하고 슬픈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불안하고 네, 마지막 픽은 안전이 제일로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 BTS 10주년 소식 전해드리면서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뵙자고 했죠. 서울시는 그 10주년 행사에 3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여기에 따라서 내일 오후 2시에서 10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앞까지 1.5km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요. 이 구간을 경유하는 23대 버스 노선도 우회 운행합니다. 경찰은 안전요원 등 2,000명도 투입하는데요. 근처 여의나루역으로 사람이 몰릴 경우 무정차 통과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